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네. 요즘 전국이 좀 다채롭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저도 뭐 이제 정치나 시사에 예.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매일같이 그리고 시간별로 단독 기사가 쏟아지고 그 현안을 다 짚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사실 국정감사의 시간도 또 맞습니다. 보냈고 네. 오늘 또 아침에는 또 민주당 쪽에서 브리핑한 되게 또 네. 이상한 뭐 대단히 유의미한 이런 어떤 또 논평들도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볼까요? 한동훈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 한동훈에 대해서 서운함을 토로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한 건데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요. 그 주인공이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인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에서 허은하 대표가 직접 말했는데요. 통화를 한 계기는 시부상 위로 전화라고 해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여당 대표도 아니고 또 뭐 민주당 대표도 아니고 야당 중에 또 이제 제3당인 개혁신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게 사실 좀 쉽게 이해는 안 가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게 처음에 언론에 알려진 건 장성철 시사평론가가 내가 들었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되게 본인이 요즘 힘들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뭐 언짢음 이런 부분을 토로했다라고 들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단 대표, 허은하 대표 이렇게 있는데 누구에게 그러면 통화를 한 것인가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당연하지만 이재명, 조국 두 양당 대표는 아닐 걸로 보이죠. 그럴 때 허은하 대표가 실제로는 최근에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지난 7월에 본인이 시부상을 당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직접 조문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심경이 어떤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좀 토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언짢음, 서운함 이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다는 부분을 허은하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이 통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좀 자극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섭섭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허은하 대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했는지는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만 짚히는 부분이 있죠. 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는 지난 7월이었다는 거잖아요. 지난 7월에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이른바 용산발로 이 밝혀진 이른바 1심 논란. 여사가 그때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대표에게 내가 나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총선을 치르는데 부담이 된다면 말씀 주시는 대로 사과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고 여러 차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죠. 거기에 대해서 읽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던 게 상당히 또 이게 논란이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로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후배로 챙겨왔던 남편 배우자의 이제 검찰 후배로 챙겨왔던 신뢰관계가
비교적 돈독했던 사람이 이런 정치 국면에서는 본인과 멀어진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서운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허은하 의원이 들었다는 부분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더 갈등이 강해졌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심경을 들은 게 아닌가 짚히는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여당 대표도 아니고 아마 이제 동성이고 같은 여성이라서 말이 더 통할 거라고 생각이 이제 했는지. 판단이 했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만남까지 청했다고 하거든요. 허은하 대표한테 우리 따로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자. 허은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가 사실은 또 여당 쪽에 있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윤한 갈등이냐, 김한 갈등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부인과 야당 대표의 좀 통화 사실이 알려진 경로에 대해서도 경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일고 있어요. 왜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허은하 대표는 좀 용산에서 흘리지 않았겠냐라고 또 추측을 하던데 실제 용산이 진원지일까요? 만약에 그 맞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허은하 의원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부상을 당해서 개인적인 위로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라도 알려지면 굉장히 이게 기사화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함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자평하기를 입이 무겁다라고 본인은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러면 두 사람 간의 대화였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친윤계의 어떤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성철 소장이 이 부분을 처음에 언론에 알렸는데 이 공채기수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신의 그 보수정당의 공채기수고 이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인가 이 참모가 이 굉장히 장성철 소장과는 긴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소스를 얻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또 진실공방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발언이 개혁신당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좀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라는 좀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 이슈에 김건희 여사를 두둔한다거나 엄호한다는 인상을 개혁신당이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전화였다. 그리고 만남을 청했지만 그거는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통화가 됐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그렇게 뒤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전면에 나서서 수사를 받으시라고 나 같으면 조언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확실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대단히 특이한 게 아까 얘기하셨던 7월에 그 전당대회면 이미 총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사실 아까 양 두 사람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가 오픈을 한 것이냐 김건희 여사가 오픈한 것이냐 둘 중에 누군가가 원소스일 텐데 지금 약간 계속 그 용산발 혹은 김건희 여사 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친윤 쪽에서의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한동훈 그 문자 메시지 논란 아까 익심 논란 얘기하셨을 때도 우리 쪽에서 오픈한 건 아니다. 한 쪽에서는 그렇죠. 친한 쪽에서는 우리 쪽이 오픈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메시지들, 이런 녹음들이 만약에 청와대 쪽에서 용산에서 나온 거라면 왜 용산에서는 이걸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지금 여러 전선들이 펼쳐지고 있고 굉장히 그걸 타개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 같은데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눈길을 좀 딴 쪽으로 좀 여론을 좀 향배를 약간이나마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 주신 이른바 일심 논란이 됐던 진화지가 됐던 그 문자 메시지도요. 사실상 그 당시에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타격으로 또 가기도 했었거든요. 뭐 원래 지지자들은 잘했다, 뭐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지만 어떻게 여사가 이렇게 심지어는 사과를 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맞는 선택이었느냐라고 역공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는 이런 부분을 오픈하는데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비난으로 사실은 한동훈 지금 대표를 그때 했었던 익심 논란이 있었는데 문자 논란. 결과론적으로 정치적 술사는 사실 그 현재의
의도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는 한동훈 때리기, 그렇죠. 한동훈 죽이기였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팬덤이 생겨서 한동훈은 결국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허은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허은하 대표는 아니라고 했어요. 진원지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결과 혹시 예측하는 추론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네.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의도대로 갈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시면 아마 어떨까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전면에 못 나서고 있죠. 한동훈 대표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했을 때도 그 면담을 했을 때도 여사는 공식 행보 지금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짚어주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윤한 갈등이 아니다. 김한 갈등이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거리감이 상당히 멀어진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감이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언론들도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사의 메시지는 만약에 의도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더 이상 신뢰와 신임이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여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도와 대통령의 의도가 다르게 간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들을 아직까지 엄호하는 이른바 친윤계 그리고 정통적인 보수 지지층한테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친윤 쪽에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윤한 혹은 김한의 갈등은 조금 더 깊어졌다. 그래 그렇게 보입니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생 코멘트 볼까요? 살모사 시간 끝나면 책임 묻겠다. 살모사 시간이 끝나면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좀 느껴지는데 누가 한 말일까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말한 건데요. 며칠 전에 변호사님, 국민의힘 총선 백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계속 왜 발표 안 하냐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 좀 있었는데 발표됐는데 총선에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던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살모사의 시간이 끝나면 여기서 살모사는 한동훈 대표를 뜻하는 것 같아요. 당에 복귀해서 부당한 공천 취소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장해찬 최고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구에서 부산에서 현역 의원을 꺾고 파란을 일으키면서 본선행 직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워낙에 강세인 지역이어서 본선에 나가게 되면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건 굉장히 좀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국면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좀 터졌습니다. 그게 다 본인이 과거에 SNS에 올렸던 그 뭐 외모 폄훼, 뭐 여러 본인들이 이제 던졌던 그런 말들이 족쇄가 됐던 건데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던 거죠. 이게 공천은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같이 거론이 됐던 게 이제 도태우 당시 대구 중랑구 후보였는데요. 거기 또 이제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 인사가 본선행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낙마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총선 백서가 나온 걸 기회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살모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독사잖아요. 이게 유해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당에서 그 당시에 이 공천의 프로세스를 보면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식 논의단인 공간위에서는 나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공천 주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본인이 일단 경선도 치르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천 취소까지는 논의되지 않았고 중간 과정에 사과 메시지를 냈을 때도 이게 다 당과 조율이 됐던 거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좀 배척이 됐다. 이 부분과 관련한 책임은 분명히 내가 묻겠다. 그리고 내가 복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그때 선언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탈당을 해서 또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까지 했습니다. 공천에 떨어지자마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로서는 절대로 복당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맞불 성격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반드시 내가 복당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장해찬 전 최고의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싸워서 자기가 이제 당선까지 거의 갔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민주당 쪽도 지금 보면 민주당 쪽 막말 논란이 있었던 분들 지금 의원님들이 또 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게 내가 공천까지 심지어 이렇게 떨어지면서까지 내가 과연 저 민주당 쪽 의원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나의 정치 생명을 이렇게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지도부와는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 결국 이제 친윤 쪽이랑도 어떤 장해찬 최고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럼 그쪽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같이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봐도 되나요? 이거는? 당연히 그래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인재였어요. 영입 인재였어요.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정치 선언을 하고 거의 처음 만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또 지명직이 아니라 본인이 청년 그 최고위원회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 커리어를 탄탄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쌓아왔던 측면이 있죠. 지금도 지금 이른바 윤한 갈등 국면에서는 이른바 친윤계의 대리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갈등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본인과 나눴던 이 대화들, 뭐 카카오톡 이런 메시지 같은 내용을 또 뭐 댓글 부대가 있다는 취지로 폭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의 어떤 갈등 양상 속에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행보도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퀴즈로 알려져 있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어떤 수순을 좀 장해찬 최고도 조금 같이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비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할 거는 같습니다. 당시에도 좀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하는데요. 총선이 4월에 있었으니까요, 변호사님. 거의 200일 만에 총선 백서가 나왔거든요. 제목이 마지막 기회. 총선 백서의 제목이 마지막 기회.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으로는 우선 불안정한 당정 관계가 좀 꼽혔던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총선 백서가 진짜 국민의힘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튜브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여러 의혹을 그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막 보도해달라고 요청하는 한 행정관이 나옵니다. 비서관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계속 지역별로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은근슬쩍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사실 횡령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뭐 돈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폭로를 또 사주하는 듯한 녹취도 공개가 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른바 반한파에서 총선 백서에 녹여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총선 백서와 관련해서 TF팀에 있는 분이 조정은 의원이었는데 한때는 굉장히 이 한동훈 대표와 긴밀했지만 거리가 멀어져서 지금은 이제 친윤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총선 백서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과연 담길 것이냐라고 했는데 좀 미봉책,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다 조금 거론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도 있었고 당시에 뭐 대파 논란 같은 게 총선에는 악영향을 미쳤으니까요. 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부재도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양쪽을 이른바 이제 다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근데 사실 양쪽 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약에 표현을 했다고 하면 보나마나한 총선 백서지 않냐라는 또 비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좀 진두지휘했었던 한동훈 대표의 전략 부재에 대해서도 총선 백서에 좀 언급이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걸었던 슬로건은 네 글자였습니다. 2조 심판이었어요. 2조 심판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선거 전략이었던 게 사후적으로는 평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 않았고 원약의 임기에 좀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선거에 어떤 둘러싼 환경 자체가 여당으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른바 대파 논란이 또 터지기도 했죠.
왜냐하면 서민들은 국민들은 물가 고공행진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예. 이제 물가 점검을 일단 마트에서 하면서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괴리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선거 슬로건은 네. 뭔가 민생을 잘 챙기고 집권 여당이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야당 심판, 그거는 누가 봐도 여당 심판 심리가 작용하는 선거 국면이었는데 이런 야당 심판론을 꺼낸 부분에 대해서는 총선 백서에서도 이건 정치적인 부재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슬로건 자체가 조금 잘못된 총선을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 심판이 국민들은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야당 심판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야당이 더 세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전략의 부재였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총선 백서가 반년이 넘도록 좀 준비한 기간이 무색하게 당정 엇박자로 에둘러서 비판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는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실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그러고 나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와서 결국은 또 당대표가 됐어요. 그렇죠. 책임지는 정치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권력을 탐하는 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서 자체가 지금 뭐 조정훈 의원 아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백서 자체의 내용 자체가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를 방해하는 듯한 내용도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서가 평가는 하는 게 아니다. 백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다. 나는 당대표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다 받았고 책임을 졌고 이제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는 메시지로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일단 백서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마침표는 찍혔다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도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놨다는 또 기록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정말 격돌했던 것 중에 하나는 비례 공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연하지만 이 비례나 뭐 공천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정무적인 판단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친윤계가 너무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비례 공천을 본인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이번 총선 백서에도 심지어는 비례 신청을 하지 않은 인사도 뭐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좀 신임했던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참모가 있는데 그 굉장히 후순위로 이제 호남 출신이어가지고 상징성이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봤는데 대단히 그 당선권 밖으로 또 비례 순번을 줬습니다. 이러면서 또 갈등이 격화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총선 백서에 남았기 때문에 이게 또 내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남겨놨다는 것.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평가는 끝났고 나에 대해서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맞죠.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재평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를 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례 공천 신청도 안 했는데 공천 받았다. 이건 좀 약간 문제일 것 같은 데가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굳이 자극하지 않고 있죠. 누가 누구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굳이 자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좀 설전이 상당했거든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감옥 보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내가 이 정권 창출에 좀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하니까 어떤 비유를 들었었냐면 63빌딩의 벽돌공이 63빌딩 내가 세운 거다라고 말하는 꼴이다. 그리고 철창에 갇힐 개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가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이야기를 한 거죠. 명태균 씨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명태균 씨는요,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계속 폭로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도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여론조사 조작, 공천의 개입 이런 부분이 다 사법 리스크로 이 여당에는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자극을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이냐라는 부분을 김재원 최고가 내린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얼마 전까지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바로 감옥 보내겠다, 구속시키겠다 얘기하지 않으셨냐라고 묻자 지금은 좀 휴직이다, 휴전 상황이다라고 본인의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 네. 듯한 상황인데 이게 사실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었고 네. 이번 국정감사 때는 거의 명태균으로 뭔가 점철되는 듯한 네. 강혜경 증인이 나오면서 이제 했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은 그 좀 신나서 이제 명태균 씨 쪽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공개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명태균 씨 폭로를 이용하고 득보는 건 민주당이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뒷걸음질 치다가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친윤 쪽에서는 명태균과 거리 두겠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한 건 거리를 좀 두겠다. 그냥 그냥 좀 이상한 애니까 놔둬. 우리는 그냥 손대지 않을게. 이랬더니 갑자기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통화 음성 녹음 파일을 좀 공개를 해서 파장이 일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시고 가실까요? 네. 네네. 민주당에서 오픈한 녹취록이거든요. 네.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것 같고요. 네. 명태균 씨 녹취록도 많이 공개됐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 음성도 맞는 것 같거든요. 저거는 사실 대통령이 어찌됐든 공천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보궐선거, 김영선 씨 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이죠. 전 의원의 보궐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강혜경 증인이 계속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계속했고 그것을 약간 뒷받침하는 듯한 녹취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계속 아니다 부인했는데 나왔단 말입니다. 저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치권의 큰 뇌관이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주고받았던 부분에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나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도 전화를 받고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다 정리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공천 과정에서 이 후보자로 낙점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서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당에서는 이게 명태균과 강혜경 두 사람의 통화에 불과해서 과장을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명태균 씨는 내가 말 잘 들으라고 뭐 여사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수상한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공천에 정말 개입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당에서는 이거 다 들은 얘기를 명태균 씨가 옮기는 거 아니냐? 여사를 팔아가면서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겁니다. 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이 된 시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바로 하루 전이에요. 이 취임하기 하루 전인과 동시에 후보자가 발표되기 하루 전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공당에서는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창원 의창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보수 정당에서 후보를 내면 거의 당선권이 확실시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경쟁자들도 많았겠죠. 근데 미리 알고 있어요. 김영선 의원이 또 그쯤에 강혜경 씨와 주고받은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축하드립니다라고 강혜경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입단속을 시키면서요. 내 지금 차량에 압류 300만 원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하라고 해요. 그리고 공약집을 이렇게 모든 별로 준비를 하라고 시킵니다. 이게 공식 후보자로 발표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날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을 하라고 했는데 말이야 라고 하는데 당에서 이러저런 말이 많네. 근데 그 다음날 실제로 김영선이 공천을 받습니다. 네. 명태균 씨의 어떤 입김이나 뒷배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한 역할은 대통령을 이 공천 과정에 끌어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 대가를 뭘 얻었느냐.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죠. 세비를 국회의원이 나라 돈을 받는 걸 명태균 씨와 절반으로 나눴었으니까요. 그것도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맞습니다. 전 의원이 네. 자신의 세비 중에 반절을 보냈다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당에서 해명했던 전문 증거다, 이거는 간접 증거다라고 했던 말이 조금 무색해지는 대통령의 육성에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네. 이게 위조됐다, 조작됐다라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뭐 격려하기 위한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그냥 언급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자꾸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보면 약간 조금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하는 뭔가 이런 태스크포스 네. 팀이나 아니면 뭔가 대응을 하는 언론 관련된 네. 부분을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좀 계속 뭔가 맞습니다.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거든요. 네. 결과론적으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좀 되는데 네. 해명이나 이런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녹취를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면서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까지 발견을 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례가 네.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제 계속 네. 탄핵을 당했을 때 뭐 여러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뭐 국정농단을 이야기하기보단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느냐. 그 당시에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친박 의원들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지원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던 반 그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을 구성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년 선고를 했거든요. 가담하고 공모했다는 이유만이었습니다. 직접 개입도 아니었어요. 그때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이게 동일한 잣대라면 지금 뭐 억측을 하거나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육성의 내용이 사실인지 좀 그 점검을 하는 과정 끝에는 수사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건 아주 평등한 그리고 공정한 이런 절차가 전제돼야 민주주의는 성립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면 훼손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도 사적 통화를 공개한 거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공적 통화, 공적 내용 한번 이거 공개해 볼까라고 사실상 이 정권을 겁박한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발로 나오는 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육성을 뭐 입수를 했니 아니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화제가 많이 넘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명태균 씨가 등장했을 때 대선 이 본선 전에 경선 과정에서 두 번 본 게 끝이라고 했습니다. 반나절 만에 거짓심이 드러났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한 정무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사에 대한 직접 확인이 이 용산의 정무라인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는 물음표도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사실 윤상현 의원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 전달했어 뭐 이런 내용들 좀 나오는데 사실 좀 반박하는 논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게 제가 예측하는 아직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 취임 전입니다. 당선자 지위에서 지금 이 녹취록이 오픈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선자 지위에서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명태균 씨와 대화를 한 거고 내가 공천에 이제 공당의 사실 공천은 사실상 공정하고 정의로워야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나 당선자 지위였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 그냥 단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조언만 구한 것이다. 라는 쪽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미래의 권력에 결국은 윤상현 의원은 이제 친윤이 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미래의 권력의 의견을 들어서 김영선 의원 공천 줬다. 이런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법률적인 쟁점에서는 이게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그렇죠. 당선인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도 법률적인 맞습니다. 쟁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대통령이 5월 11일 날 취임이 됐고 대통령 취임을 하면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당선인 지위도 공무원에 준해서 평가할 것인가에 하나가 남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의 정의에 대해서 법률에 지위가 명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으면 되는 그렇죠. 지위라고 돼 있는데 일단 대통령 당선인은 법률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일단 법문화돼 있긴 합니다. 당연하지만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수위도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판단을 법원이 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만 이 안으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법리적으로는요. 실제로 정식 취임을 하기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어떤 논리는 오늘 서영교 단장이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그 행위가 거의 대통령의 취임하기 임박해서 5월 9일 날 통화가 됐지만 그 행위를 하면서 그 결과물은 딱 대통령이 되면서 5월 11일 날 공천장을 받거든요. 김영선 의원이. 그럼 그 1년의 과정으로 봤을 때 공무원 지위가 완전히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면탈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안을 좀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징역 이제 실형 2년 맞습니다. 가당 공모만 가지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으로 하면 결국 이제 뭐 최순실 씨 형태가 좀 될 거고 사적으로 뭔가 청탁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럴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드는데요. 앞서 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실 이거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 맞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모두 뭐 추측들은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의 진술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앞으로 향후가 주목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좀 주장하고 있는 강혜경 씨 측이 명태균 씨와의 전화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라고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선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2022년도 5월 2일자 녹취예요. 거기서 보면 여사가 주는 선물이다.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여사가 주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월 9일에는 이게 약간 좀 잘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내가 대통령에게 전화해가 여사에게 전화해가 다 마무리를 했다. 윤상현이도 끝났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 뜻이 더 관철됐지 윤상현 의원의 뜻은 관철되지 않았던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사가 완전히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만 또 오늘 아까 들으셨던 그 녹취와 관련해서 추가로 같이 폭로가 된 녹취가 있는데요. 45초 맞습니다. 그 녹취요. 그걸 보면 명태균 씨가 일단 자랑하듯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제3자한테 들려주는데 그 끝에 뭐라고 본인이 부연 설명을 하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 들으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 들으라고 하는 거다. 명태균 씨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었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본인의 배우자를 이제 오빠로 칭하는데 그 녹취를 보면 이걸 빨리 종용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의 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옆에는 지금 여사가 앉아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중간 녹취는 조금 잘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퍼즐이 조금씩 좀 끼워 맞춰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아까 저희가 같이 들었었던 그 녹취 말고 추가 녹취를 공개를 오늘 아침에 같이 했는데 맞습니다. 뭐 김민석 의원이 브리핑하고 했는데 그 녹취를 들어보면 사실 명태균 씨 혼자만의 독단적인 주장이에요. 그 맞습니다. 녹취죠. 그리고 그 녹취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지시만 받는 사람이고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의 증거로 이제 제출을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태스크포스 조사위원회를 하고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것 같아요. 향후 사실 얼만큼의 녹취록이 조금 더 공개가 될지 혹은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상당히 분수령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핵소추안을 다 적어놨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저번 주부터는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본인들이 총선에서 선택받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은 3년은 너무 길다였어요. 11월 11일이 대통령이 딱 절반 임기 채우시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내건 슬로건이 저는 탄핵은 국민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게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면 국회 입성은 안 됐을 거예요. 비례정당으로 입지를 다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한번 신호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생에 조금 더 몰두하고 야당과도 협치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 국민의 명령에 저는 이 정부가 따랐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이슈가 있으면 정확하게 국민들께 좀 밝히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또 정무적으로도 푸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실 대통령실도 제가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는 몰릴 대로 몰려서 코너에 사실 몰려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지지율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판단,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대응하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뭔가 답변을 할 때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에 근거해서 뭔가 국민들의 얘기를 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 당정 상생 강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100일 동안 변화와 쇄신을 추진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우선 한동훈 대표의 지난 100일간의 여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일단 보수 정치권에선 굉장히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고 희망을 많은 분들이 걸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임기 100일을 채우면서 그 부분이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넘어야 될 숙제 또한 굉장히 많고 넘어야 될 숙제를 100일 동안 잘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좀 자화자찬인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주목했던 건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였죠. 본인이 최상병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이미 좀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또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 그래서 언론은 좀 이번 100일 기자회견을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후하게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계속 윤한 갈등의 반복이었다. 그러니까 극한 대립만 펼쳐졌을 뿐 확실한 성과는 없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고 있는 건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도입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특검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사후적으로 채비를 하겠다는 측면이 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적인 의혹은 과거에 이미 좀 불거진 부분들이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했던 부분들에 좀 쏠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어떤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어떤 입장도 내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당의 내홍을 가져오는 지렛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더 좀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친윤계 그리고 당의 원로들은 엄청 또 그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특별감찰관 추진 관련된 얘기 좀 하셨는데
이거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전 담판을 지을지 절충안을 뽑을지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음 주 국민의힘 의총에 네. 안건으로 올린다는 건데 네. 이 안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형식조차 협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의원총회는 보통 안건에 대하면 그렇게 뭐 경론을 벌이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박수로 추인하는데 예. 일단 친한계의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의원이 어떤 입장 내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이건 표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친한계에서 또 표결로 가는 건 좀 부적절하다 입장이 또 바뀌기도 했어요. 예. 그 과정 중에 이철규 지금 친윤계 의원의 좌정격 역할을 하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 의원이세요?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혁 최고를 직격했지만 넘어서는 지금 원외 인사는 한동훈 대표까지도 사실상 직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어제 100일 기자회견 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등의 골이 쉽사리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서 여권 중진인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하고 오세훈, 박형준 시장이 좀 뭉쳤습니다. 대통령실과 당의 변화를 좀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 견제를 위한 성명이 아니냐는 좀 해석도 있고요. 대권 물밑 경쟁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 요게 좀 이상하게 또 들리는 부분은 결집력이 약해진 친윤계가 이대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 만남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오세훈 시장이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요청으로 만나졌다고 하고 이 인사들이 친윤인지는 불명합니다만 반한 내지 비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갈등 구조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까지는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정치적 스탠스였는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또 약간 또 같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좀 물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뭐 대통령만큼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이미 뭐 고발장 이미 써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당연히 정치적 함의가 있고 이거는 반한 전선에 첫 발을 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굉장한 갈등 국면 속에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엄호하는 인사들이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 중에서 누구 선택지를 가져갈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법을 좀 내야 된다. 좀 특별감찰관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친윤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여러 차례 나올 때마다 도입하겠다, 제2부속실을 또 만들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참모들이 굉장히 좀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한데 특별감찰관을 하면 지금 어떤 이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누구를 불렀다더라 이런 게 또 전국에 부담이 돼서 섣불리 채택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 관련된 뉴스픽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이재명 무죄 여론전 나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위중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좀 강화하는 모습이거든요. 당내 의원들은 무죄 서명 릴레이 운동에 나섰고요. 이게 이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 승복하지 않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좀 이게 여론을 앞세워서 법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정치가 사법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들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탄원의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또 공직선거법 15일에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민주당이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선거 국면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이게 민주당과 또 완전히 직결된 뭐 당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로서는 저희도 이제 재판을 해보면 탄원서나 뭐 이런 의사가 사법부를 엄청나게 구속한다는 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민주당과 굉장히 붙어있는 판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433억을 보전금을 어쨌든 다시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총력을 좀 기울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사활이 걸려 있기도 하고 당사를 또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민주당이 당사를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이제 오지 않을 걸로 내부에서는 뭐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상소 절차가 좀 진행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장악하고 있는 이 당 리더십 유지될 거라고는 좀 보시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를 뭐 장담은 누구도 못하는 거죠.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또 유죄가 나올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이하가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전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는 무조건 가고 유리하게 나오면 검찰이 또 항소할 테니까요. 이 국면이 길어는 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이 위기의 상황에 자꾸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하려고 보수의 책사였던 윤여준 전 장관하고 오찬회 동동을 가졌고요. 한동훈 대표도 만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바 투트랙 전략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일단 정통적인 지지층한테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을 형성을 하고 윤여준 그리고 뭐 이상돈 이런 중도 보수의 뭐 전략가 이런 원로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심지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이 정부가 지지를 못 받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크다라고까지 또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해서 외연을 넓히는 대선 가도를 더 가속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만나고요. 외연 확장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